1943년 1월 17일 튀니지 새벽. 공기는 디젤과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고대 카르타고의 돌들이 여전히 부러진 이빨처럼 땅에서 솟아오른 카세린의 황갈색 평원 너머로 미군 병사들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하는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추위는 날카로웠고 아프리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양모와 가죽을 뚫고 들어오는 금속성 추위. 멀리서 독일 판처 엔진이 먼 천둥처럼 으르렁거렸고 그 소리는 위장을 뒤틀리게 하고 배변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긴장한 미군 전선 뒤 어딘가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그의 헬멧은 죽음에 대한 최고의 자신감이나 완전한 무관심을 암시하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테리 드라 메자 앨런이었지만 그의 밑에서 복무한 병사들, 그리고 그를 사냥하게 될 독일군은 그를 단순히 무시무시한 테리라고 알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새벽의 어둠 속으로 소용돌이치며 올라갔고 엔진 소리와 초보 병사들의 긴장된 기침 소리 아래에서 자세히 들으면 그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흥얼거렸다. 제1보 병사단 빅레드 1은 유럽 전장에서의 세례를 받으려 하고 있었고 그들의 지휘관은 독일 국방군 정보 장교들이 미국인은 절대 될 수 없다고 배운 모든 것을 구현하는 남자였다. 그는 프로이센 기준으로는 무규율했고 술꾼이었으며 싸움꾼이었고 일부 장교들이 진급한 횟수보다 더 많이 징계를 받은 남자였다. 그는 불편한 것처럼 군복을 입었고 머리를 너무 길게 유지했으며 재즈 음악가가 악보를 대하는 방식으로 군사 규정을 대했다. 제한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기계적 정밀함과 엄격한 교리로 4년간 유럽을 정복한 독일군은 훈련 교범이 그들을 준비시키지 못한 무언가를 만나려 하고 있었다. 중포병의 축복을 받은 거리 싸움꾼처럼 싸우는 미국 장군. 이것은 한 남자의 특정한 혼돈 방식이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전문적인 군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된 이야기다. 이것은 대위 이상으로 진급해서는 안 되었던 장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시칠리아, 노르망디까지 독일 지휘관들을 괴롭힌 유령이 된 이야기다. 이것은 테리 앨런의 이야기, 가장 위험한 종류의 전사, 전쟁이 체스 게임이 아니라 불타는 방에서의 칼싸움이며 중요한 유일한 규칙은 승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종류의 전사의 이야기다. 1942년 말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미군은 전쟁에 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쓰라린 베테랑이나 냉소적인 언론인들의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지휘관들 자신의 평가였다. 조지 마셜 장군은 자신의 병사들이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며 분노 속에서 총성을 들어본 적 없는 장교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대서양 너머로 보냈다. 반대로 독일 국방군은 1939년 이후 계속 싸워왔다. 그들은 몇 주 만에 폴란드를, 몇 달 만에 프랑스를 정복했고 지도 제작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지도를 다시 그릴 정도의 속도로 소련 깊숙이 진격했다. 이 두 군대가 튀니지에서 만났을 때 그것은 학살이었어야 했다. 1943년 2월 카세린 고개에서 그것은 거의 그랬다. 미군은 무너졌다. 그들은 도망쳤다. 장비는 버려지고 진지는 항복했으며 병사들은 수백 명씩 포로가 되었다. 독일 야전 원수 에르빈 롬멜, 사막의 여우 그 자신이 버터를 자르는 칼의 쉬움으로 미군 전선을 뚫었다. 베를린에서는 선전부가 축하했다. 워싱턴에서는 공황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위대한 미국 산업기계는 탱크와 비행기와 총알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국방군의 단련된 베테랑들에 맞설 수 있는 병사들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치 이데올로그들이 조심스럽게 키운 미국인의 나약함이라는 신화가 확인된 것처럼 보였다. 미국인들은 너무 안락했고 너무 민주적이었으며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현대 전쟁에 필요한 철의 규율을 따르는 효과적인 전사로 기능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치와 자유를 너무 사랑해서 현대 전쟁이 요구하는 철의 규율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패배의 혼돈 속에서, 미국 자신감의 폐허 속에서 테리 앨런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교리로 후퇴하거나 더 많은 훈련 시간을 요청하거나 교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당구장 사기꾼이 상대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독일군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강점이 아니라 작은 신호, 작은 취약점,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하는 곳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정보 보고서가 포착하지 못한 미국 전투원들에 대한 무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격한 규율의 부족이 전투 정신의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니며, 제대로 이끌리고 제대로 동기부여된 자유인들의 군대가 아무리 정확하게 행진하더라도 어떤 거위걸음 대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앨런은 1888년 텍사스에서 변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이었던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도 군인이었다. 군복무는 가족 사업이었지만 젊은 테리는 그 직업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경외심 없이 그것에 접근했다. 그는 훈련과 의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대되었기 때문에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고, 4년을 그곳에서 다른 생도들이 명예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축적하며 보냈다. 그는 1912년에 103명 중 103위로 졸업했다. 꼴찌였다. 그 해의 최악의 학생이었다. 어떤 합리적인 관찰자도 짧고 평범한 경력 후 조용한 퇴직을 예측했을 것이다. 그들은 재앙적으로 틀렸을 것이다. 앨런의 초기 경력은 비범한 용맹의 폭발로 중단된 1년의 징계였다. 그는 판초 비아에 대항한 징벌 원정에서 싸웠고, 그곳에서 기병 돌격은 구식이지만 대담함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1911년 프랑스에 갔고 자신이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읽는 방식으로 전장을 읽을 수 있었고, 적이 약한 곳, 공격이 성공할 곳, 죽음이 매복해 있는 곳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은성장과 수훈 십자장을 받았다. 그는 또한 술꾼이자 규율주의자의 악몽이라는 평판도 얻었다. 그는 상관들과 싸웠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규정을 무시했으며, 부하들을 부하들에게는 사랑받고 참모 장교들에게는 불신받게 만드는 격렬함으로 보호했다. 전쟁 사이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장교들이 교육이나 행정 업무에 배치되었을 때, 앨런은 여러 부대를 오가며 항상 해임당하기 한 발짝 전이었고, 항상 그의 특정한 전술적 천재성과 개인적 혼돈의 조합이 적절한 상황에서 정확히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어떤 상관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 그는 연대를 지휘했고, 술에 취한 말다툼 후 그 직위를 잃었고, 다시 되찾았고, 다시 잃었다. 진주만이 공격당했을 때 테리 앨런은 53세였고 백발이었으며 더 화려한 시대의 유물, 현대 기계화 전쟁에는 너무 늙고 너무 거친 노장으로 널리 간주되었다. 그러다 그들이 그에게 사단을 주었다. 제1보 병사단, 빅 레드 원.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앨런이 1942년에 물려받은 사단은 미숙했지만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어깨에 빨간 숫자 1을 격렬한 영토성으로 달고 있었고, 군대에서 가장 오래된 사단, 모든 전투에 첫 번째로 투입되는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부심은 총알을 막지 못하고 전통은 탱크를 파괴하지 못한다. 앨런은 이것을 이해했다. 그는 또한 그의 더 세련된 동료들 중 많은 이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해했다. 개인적 주도권을 찬양하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문화에서 자란 미국 병사들은 자동 인형처럼 취급되면 결코 잘 싸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독일군은 프로이센 규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존하여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군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명령하기보다는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승리가 가능하고 그들의 생명이 무의미한 제스처에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었다. 앨런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는 의식 없이 그들 사이를 걸었고 담배를 피우고 농담하고 경청했다. 그는 중요한 것들, 사격술,
신체적 건강, 전술적 인식에서 탁월함을 요구했고 평시 군대가 집착하는 광택과 의식의 무의미한 것들은 무시했다. 그의 병사들은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헬멧을 멋진 각도로 썼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욕했다. 그들은 다른 사단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빅 레드 원을 전설로 만든 허세, 어깨에 짊어진 공격성을 발전시켰다. 그들이 북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장 규율 잡힌 미국 사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했다. 독일군은 미군이 압박 아래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상은 불합리하지 않았다. 카세린에서 그들은 무너졌다. 하지만 카세린의 제1포 병사단은 테리 앨런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지 않았고 무너진 분산된 부대들은 교과서적 전술로 훈련된 장교들, 확립된 교리에 따라 독일군과 싸우려고 한 남자들이 이끌고 있었다. 앨런은 교리가 출발점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가 1943년 3월 엘게타르에서 빅 레드 원을 전투에 투입했을 때 그는 독일군보다 더 독일식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식으로 싸웠다. 유연하고 공격적이며 기꺼이 즉흥 연주하고 프로이센 참모 장교를 공포에 떨게 만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엘게타르 전투는 독일군이 테리 앨런이라는 이름을 처음 두려워하게 된 곳이었다. 중부 튀니지의 바위투성이 언덕에 자리 잡은 그의 사단은 제10기갑 사단이 이끄는 독일 역습에 직면했다. 베테랑 부대, 경험 많은 지휘관, 우수한 장비. 앨런의 포병은 교리가 너무 멀다고 말하는 거리에서 사격을 시작했다. 그의 보병은 교리가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진지를 지켰다. 독일 탱크가 그의 전방 전선을 뚫고 밀고 들어왔을 때 그는 당황하거나 후퇴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들어오게 했고 미국 구축 전차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는 살상구역으로 그들을 유도했다. 전투는 3일간 지속되었다. 그것이 끝났을 때 제10기갑사단은 피투성이가 되어 충격을 받고 철수했다.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처음으로 미군은 독일 기갑 공격에 맞서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유린했다. 독일군의 전투 후 보고서에서 전형적인 철저함으로 작성된 미국 전투 효과성 평가에 새로운 어조가 들어갔다. 제1보 병사단은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기록되었다. 그들의 지휘관은 비전통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들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경고였다. 국방부는 적의 행동을 예측하고 표준 전술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앨런의 사단에 맞서 그들은 끊임없이 균형을 잃고 끊임없이 반응하며 미국인들이 합리적인 일을 할지 아니면 장엄하게 무모한 일을 할지 끊임없이 불확실해하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담배는 앨런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럭키 스트라이크, 손가락이 노랗게 물들고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거칠어질 때까지 연쇄흡연했다. 전투 사이의 공간에서 먼지투성이 지휘소와 점령한 적 벙커에서 그는 지도와 담배를 가지고 앉아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다. 그의 참모 장교들은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지형 특징을 응시하는 방식, 갑자기 미소 짓고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도로 교차점이나 언덕을 가리키는 방식. 저기, 그가 말하곤 했다. 저기가 그들이 약할 곳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옳았다. 어떤 신비한 직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일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들의 교리가 어디에서 그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였다. 독일군은 장엄했지만 유연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십 년의 군사 전통에 의해 확립된 원칙에 따라 작전했다. 측면은 확보되어야 한다. 보급선은 보호되어야 한다. 징역은 협조된 병력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합리적인 규칙이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입증되었다. 앨런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깼다. 그는 방어해야 할 곳에서 공격했다. 그는 참모 장교들을 창백하게 만드는 측면의 위험을 감수했다. 그는 교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병사들을 밀어붙였고 그들은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먼 사령부를 신뢰하는 추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본능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자신의 경력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한 남자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시칠리아가 다음이었다. 허스키 작전. 히틀러의 유럽 요새에 대한 침공은 프랑스가 아니라 그리스인과 로마인, 아랍인, 노르만인에 의해 정복된 섬, 모든 언덕 꼭대기에 고대 전쟁의 유적이 있는 섬의 바위투성이 해안에서 시작되었다. 1943년 7월 빅 레드 원은 젤라 해안을 강습했다. 상륙은 혼돈이었다. 상륙 공격의 보편적인 상태. 계획은 현실과의 접촉에서 무너졌다. 부대는 잘못된 위치에 상륙했다. 통신은 실패했다. 그 혼돈 속에서 앨런은 항상 하던 것을 했다.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했다. 독일군은 헤르만 괴링 기갑사단으로 역습했고 타이거 탱크를 좁은 거리를 통해 해변으로 밀어넣어 미국인들이 통합하기 전에 그들을 바다로 다시 몰아내려고 했다. 그것은 작동했어야 했다. 미국 교두보는 얕고 무질서하며 취약했다. 하지만 앨런은 포병을 해변 가까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독일 대포 사격 범위 내에 배치했고 판처들이 왔을 때 그는 젤라의 거리를 살상구역으로 만드는 포격을 요청했다. 탱크가 불탔다. 보병이 죽었다. 독일 공격은 정체되고 무너지고 후퇴했다. 교두보는 지켜졌다. 고대 그리스 신전들이 여전히 올리브 숲 사이에 서 있는 시칠리아의 산악지대에서 제1보병사단은 모든 능선과 도로를 위해 싸웠다.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고 독일군은 방어 전쟁의 대가였다. 하지만 앨런은 그의 적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다. 그들은 그가 사상자를 낸 후 신중할 것으로, 일시 정지하고 통합할 것으로,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그는 더 빠르게 공격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다른 지휘관들이 금지적이라고 생각할 손실을 받아들였다. 독일군은 그것을 무모하다고 불렀다. 앨런은 그것을 추진력 유지라고 불렀다. 그의 철학은 간단했다. 적은 균형을 잃고 다쳤고 불확실했다. 그들이 회복하기 전에 다시 쳐라.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들이 쉴 수 없게 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없게 하고 그들의 우수한 전술 훈련을 발휘할 시간을 주지 마라. 시칠리아 전역은 38일간 지속되었다. 그것이 끝났을 때 빅 레드 원은 작전에서 다른 어떤 미국 사단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입었다. 그들은 또한 더 멀리 진격했고 더 많은 포로를 잡았으며 더 많은 독일군을 죽였다. 사단은 지쳐 있었고 충격을 받았으며 결속력 있는 부대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러웠다. 격렬하게, 흔들림 없이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국방군을 그들 자신의 게임에서 이겼고 미군이 독일 베테랑에 맞서 단순히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자부심에는 대가가 있고 빅 레드 원의 자부심은 전통적인 지휘관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성장했다. 그들은 전장 밖에서 무규율했다. 그들은 헌병과 싸웠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약탈했다. 그들은 계급과 규정에 대한 불충분한 존중을 보였다. 앨런 자신은 항상 그랬던 그 남자로 남아 있었다. 전투에서는 뛰어나지만 주둔지에서는 불가능했다. 그는 병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했고 상관들과 논쟁했으며 열병식 외관보다 독일군을 죽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지속될 수 없었다. 모든 민주적 정신에도 불구하고 미국군은 여전히 군대였고 군대는 질서를 요구한다. 시칠리아 후 조지 패튼 자신도 논란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은 테리 앨런의 지휘권을 해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휴식과 재조직의 필요였다. 비공식적인 이유는 앨런과 그의 사단이 너무 거칠고 너무 독립적이며 통합된 군대의 일부라기보다는 사병 군대처럼 되었기 때문이었다.
앨런은 항의 없이 자신의 해임을 받아들였지만 제1보 병사단의 병사들은 황폐해졌다. 그들은 2번의 전역을 통해 무시무시한 테리를 따랐다. 그는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결코 그들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결코 승리를 전달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났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뛰어나지만 어려운 지휘관, 전성기에 해임되어 훈련 임무나 퇴직으로 좌천됨. 이것은 제도적 틀에 맞지 않은 많은 재능 있는 장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테리 앨런은 끝나지 않았다. 노르망디 침공이 계획되고 있었고 펜타곤의 누군가 프랑스 상륙이 전쟁의 가장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누군가가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았고 초보 병사들을 베테랑으로 만들었으며 독일군을 두렵게 만든 장군을 기억했다. 그들은 그에게 또 다른 사단을 주었다. 제104보 병사단, 팀버울부스. 그들은 새롭고 시험받지 않았으며 본토 훈련에서 갓 나왔다. 앨런은 56세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웠으며 머리는 거의 완전히 백발이 되었다. 그와 함께 일하도록 배정된 젊은 장교들은 그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 작동했던 마법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는 단지 과거의 영광에 거래하는 늙은 남자인지. 노르망디가 그 질문에 답했다. 제104사단은 1944년 9월 프랑스에 상륙했다. 해변에서의 돌파 이후지만 승리가 확실해지기 훨씬 전이었다. 그들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포병 폭발이 캐노피에서 폭발하여 10야드 떨어진 곳에 적을 볼 수 없는 병사들에게 파편을 비처럼 내리게 하는 휘르트겐, 숲의 악몽 같은 지형에서 즉시 전투에 투입되었다. 1944년 말의 독일군은 더 이상 유럽을 정복한 자신감 있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두 전선에서 갈려나가고 있었고 소모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절망과 항복이 파괴를 의미한다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유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절망적인 사람들은 가장 세게 싸우고 휘르트겐에서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모든 야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앨런은 그가 빅 레드 원을 몰아붙였던 방식으로 그의 새 사단을 몰아붙였다. 세계 가차 없이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차이가 있었다. 미묘하지만 중요했다. 그는 더 늙었다. 너무 많은 소년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담배는 죄와 기억의 맛이었다. 한때 그가 명랑한 공격성으로 병사들을 밀어붙였던 곳에 이제는 그의 긴급함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전쟁이 모두를 소비하기 전에 끝나야 한다는 인식. 팀버울부스는 빅 레드 원이 싸웠던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다. 빠르게 움직이고 세게 치고 계획이 실패할 때 해결책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들은 담배 연기와 거친 목소리로 다른 장군들이 안전하게 전선 뒤에 머물 때 전방 진지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들의 지휘관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독일군은 다시 한번 테리 앨런이 지휘하는 사단들을 주시하는 법을 배웠다. 항상 세심했던 국방군 정보부는 그의 존재를 주목하고 미국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그에 따라 조정했다. 앨런의 부대가 점유한 구역은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에 대한 공격은 더 큰 주의를 기울여 계획되었다. 이것은 전문적인 독일군이 적 지휘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들은 그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변경했다. 그들은 미군이 제대로 이끌릴 때 그들의 선전이 약속한 나약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더 단단한 무언가,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싸우기로 선택한 자유인들, 침략을 알지 못한 대륙의 완전한 산업력을 가져온 군사적 장관에 의해 위협받거나 감명받을 수 없는 포착된 독일 문서에 기록된 순간이 있다. 그것은 테리 앨런이 대표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한다. 제104 사단의 요소들에 의해 벨기에의 진지에서 쫓겨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국방군 중대장은 쓰라린 감탄과 함께 기록했다. 미국인들은 적절한 준비 없이
적절한 정찰 없이 교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공격한다. 그들은 실패해야 한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휘관은 군인이 아니라 갱스터처럼 싸운다. 그것은 효과적이다. 이것은 칭찬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립된 규칙에 따라 놀기를 거부하는 적과 마주한 전문 군인의 좌절이었다. 하지만 그 좌절 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훈련과 전통과 전술적 탁월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인식, 만약 상대편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즉흥 연주하고 규칙서를 던져버리고 순수한 공격성으로 싸운다면 담배 연기는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를 거쳐 독일군이 아르덴에서 마지막 필사적인 공세를 시작하고 눈을 피로 붉게 물들인 1914년의 쓰라린 겨울을 거쳐 앨런을 따라갔다. 제100험 4사단은 벌지 전투의 주요 공격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북쪽 어깨에서 싸웠고 독일 징역이 넓어지는 것을 막는 진지를 유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봉을 강화했을 적 부대를 갈아버렸다. 그것은 쓰라리고 보람없는 일이었다. 헤드라인을 만드는 극적인 돌파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느리고 값비싼 전투. 앨런의 병사들은 그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켰고 그들은 중력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그를 신뢰했다. 1945년 초까지 독일군은 무너지고 있었다. 동부 전선은 무너졌다. 라인강은 건너졌다. 연합군은 양쪽에서 제국의 심장부로 진격하고 있었다. 결과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단지 시기와 최종 비용만. 앨런과 팀버울브스는 동쪽으로 밀고 나갔다. 도시들이 잔해였고 민간인들이 공허한 눈으로 응시하는 루르 산업지역을 거쳐 전투는 여전히 치열했다. 왜냐하면 독일군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광신적인 SS 부대는 죽음까지 싸웠다. 히틀러 유겐트는 판처파우스트를 들고 미국 탱크에 몸을 던졌다. 전체 썩은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짓밟고 있었다. 앨런은 지쳐 있었다. 연쇄흡연은 습관 이상의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한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30년 동안 싸워왔다. 그는 수천 명의 병사를 죽음으로 보냈다. 그는 수천 명을 더 살아있게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의 무게는 물리적 부담처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이끌고 끝을 향해 계속 밀어붙였다. 왜냐하면 유일한 대안은 멈추고 비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승리는 1945년 5월에 왔다. 독일이 항복했다. 천년 제국은 12년 지속되었고 불과 수치로 끝났다. 테리 앨런의 부대는 소식이 왔을 때 독일에 있었고 나치를 지지한 적이 없고 수용소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단지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구가 있는 마을을 점령하고 있었다. 앨런은 이것에 대해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다하우와 부헨발트를 보았고 산업 규모의 살인 증거를 보았으며 그의 병사들이 파괴한 정권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보았다. 그가 그의 병사들에게 그들이 성취한 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직설적이었다. 그들은 악을 파괴하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 인정은 천천히 왔다. 생존한 군인들에게 종종 그렇듯이. 앨런은 더 많은 훈장을 받았다. 수은 봉사훈장, 여러 개의 은성장, 미국의 희생에 감사하는 외국 정부들의 훈장.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명예는 그의 밑에서 복무한 병사들로부터 왔다. 빅레드 원과 팀버울브스의 베테랑들은 그를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테리로, 참회서 담배를 피웠던 노인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을 요청한 적이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규칙을 어긴, 그가 싸운 모든 전투에서 이긴 사람으로 기억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독일 장교들은 포로 수용소에 앉아 있거나 정보 장교들에 의해 신문당하면서 미국 지휘관들에 대해 질문받았다. 그들은 패튼의 작전 기술에 대해, 브래들리의 체계적인 능력에 대해, 아이젠하워의 전략적 비전에 대해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앨런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갔다. 정확히 존경은 아니지만 경계심에 더 가까운 것, 원하지 않았고 이기지 못한 싸움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어조. 그는 올바르게 싸우지 않았다. 한전 국방군 대령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겼다. 항상 그는 이겼다. 이것은 좌절스러웠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최고의 찬사였다. 올바름이 결과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 세상의 모든 군사 과학이 전쟁이 근본적으로 혼돈이며 혼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용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휘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전문 군인들의 인정. 앨런은 1946년에 은퇴하여 그가 태어난 텍사스로 돌아갔다. 그는 58세였고 70세처럼 보였다. 담배는 그의 폐를 망쳤다. 술은 그의 간을 손상시켰다. 지휘의 스트레스는 그의 얼굴에 수로를 새겼다. 그는 휴식을 얻었지만 휴식은 쉽게 오지 않았다. 평생을 위기 속에서 보낸 사람들은 종종 평화와 씨름한다. 그는 군대의 컨설턴트가 되었고 때때로 전술에 대해 썼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는 늙어가는 병사들이 있는 동창회에 참석했다. 그는 1969년에 사망했다. 사람들이 달에 걸은 지 2주 후 그가 태어난 세계와는 완전히 변화된 세계에서, 하지만 그의 유산은 그가 지휘한 사단들에서, 그가 개척한 전술 혁신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이 경직된 규율이 아니라 유연성, 주도권, 그리고 자신들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싸울 자유인들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인식에서 살아남았다. 그가 파괴하는 것을 도운 독일군은 정밀함에서 장엄했고 힘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효율성에서 공포스러웠다. 그리고 그것은 졌다. 그것은 캔자스와 엘라베마와 오리건에서 온 소년들, 공장 노동자와 농부들, 군복을 잘못 입고 너무 많이 담배를 피우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형으로 행진할 수 없는 장교들이 이끄는 이들에게 졌다. 그것은 군사적 탁월함이 군사적 효과성과 같은 것이 아니며 공포와 규율이 결국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패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졌다. 테리 앨런의 럭키 스트라이크에서 나온 담배 연기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튀니지에서 라인강까지 전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연기가 대표했던 교훈은 남아있다. 미국 군사 교리의 제도에 새겨진, 때때로 웨스트포인트에서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 1등으로 졸업한 사람들보다 전쟁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 대담함이 광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승리는 규칙을 가장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깨질 수 있고 언제 깨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 독일군은 테리 앨런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대표했기 때문이다. 무질서가 제대로 유도되면 끔찍한 힘이 된다는 것. 명령이 아니라 이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 파시즘에 대한 가장 큰 논쟁은 철학적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포병과 피로 입증된다는 것. 결국 아마도 담배가 상징한 것은 그것이다. 단순히 악덕이나 습관이 아니라 반항의 작은 인간적 제스처, 행동 전의 고요의 순간, 삶이 짧으며 끝나기 전에 충분히 살아야 한다는 인정. 앨런은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고 그것이 그의 신경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통제된 행동의 세계에서 그것은 작은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 통제되고 지시된 전쟁을 이긴 것이다. 국가들의 장대한 전략적 반란이 아니라 훈련보다 본능을 신뢰한 지휘관들의 작은 전술적 반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 군대의 목적이 퍼레이드에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파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독일군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군사기계를 생산했다. 규율로 기름칠되고 이데올로기로 구동되었다. 그것에 맞서 미국은 자신의 특정한 천재성을 배치했다. 즉흥 연주의 천재성, 해내는 것에 공동 목적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개인적 주도권에. 테리 앨런은 그 천재성을 완전히 구현했다. 그는 관리하기 불가능했고
함께 일하기 어려웠으며 적절한 군사 절차의 영구적인 가시였다. 그리고 그는 전투마다, 전역마다,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까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승리했다.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국방군은 부츠를 제대로 닦을 수 없었지만 완벽한 명료함으로 전쟁을 이해한 남자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훈련장에서 단조되고 전투에서 입증되고 지중해에서 제국의 심장부까지 피로 물든 땅에서 검증된 그 이해는 그들이 무시무시한 테리라고 불렀던 장군에게 가장 지속적인 헌사로 남아있다. 무능하거나 잔인하다는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경외스러운, 두려운, 무시하거나 패배시킬 수 없는. 독일군은 이 교훈을 잘 배웠고 패배와 파괴와 항복 속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교훈의 대가는 양측 소년들의 생명으로 지불되어 세대 동안 지속된 평화를 구매했다.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잘 싸우는 것은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를, 힘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명령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언제 깨야 하는지 아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 가능해진 평화. 영의는 사라졌다. 전장은 이제 조용하다. 풀과 기억에 의해 되찾았다. 하지만 진리는 남아있다. 여전히 튀니지 땅에서 솟아오른 고대 카르타고의 돌들처럼 영구적으로 자유가 위협받을 때 그것은 어떤 폭군의 노예만큼이나 강력한 전사를 생산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종류의 군인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 주도권 없는 규율이 마비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그리고 때때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한 책의 모든 규칙을 깨는 것이라는 것,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